백남준의 아버지 백낙승은 조선의 악명 높은 친일파였습니다. 실제로 김구와 임시정부의 숙청대상, 친일인사 명단 초안에도 그 이름이 오를 정도였죠. 그의 고향집 창신동 집은 약 3,300평에 달했고 차 수리공만 10명이었습니다. 백남준의 아버지는 막내 아들인 백남준이 가업을 물려받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그는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더 좋아했죠. 그의 아버지는 사내 자식이 여자들이나 하는 피아노를 친다며 그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백남준은 아버지를 두려워해 별장 앞마당 건반을 그려놓고 땅을 두드렸다고 하죠. 그는 갈수록 구석에 틀어박혀 책 읽기에 몰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마르크스의 사상에 완전히 매료되는데요. 사회주의 시선으로 본 아버지의 자본은 거짓과 가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죠.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깊은 혐오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부패한 가문이었어요. 훗날 백남준은 자신의 집을 이렇게 회상하며 괴로워했죠. 1945년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아버지의 간섭이 줄어들자 백남준은 예술성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음악에 본격적으로 심취하죠. 그때 그가 깊이 빠진 음악가는 음악의 틀 자체를 완전히 깨버렸다고 평가받는 작곡가 아놀드 쇤베르크입니다. 기존의 주류사회에 반항하는 그의 행위 음악은 이때부터 시작됐죠. 백남준은 음악을 하는 선생님들을 만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크스 사상을 추앙하는 좌파 성향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가족들과 점차 멀어졌습니다. 1949년 후반기에 그의 아버지는 문제의 아들을 가만 두고 볼 수 없어 강제로 홍콩에 끌고 갑니다. 당시엔 발급순으로 여권 번호가 정해졌는데 백남준 부친의 여권 번호가 6번, 백남준의 여권 번호가 7번이었다고 하죠. 당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그 다음 순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를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떠난 홍콩행에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백남준의 기억에 따르면 그때 그의 아버지는 정권과 연루돼 어둠의 경로로 비밀 무기 거래까지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그는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홀로 외로운 타지 생활을 지속하던 중 그는 집안 행사 때문에 잠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6.25 전쟁이 발발해버렸죠. 당시 식구 대부분이 서둘러 부산으로 피란을 떠났지만 백남준은 고집을 피우며 서울에 남겠다고 소리질렀습니다. 마르크스 사상에 심취한 청년답게 북한군에 대한 적대감이 적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북한군은 곧 백남준의 집에 쳐들어와 집에서 기르던 개를 모조리 잡아먹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유토피아와는 전혀 딴판이었던 북한군의 행패로 백남준은 사회주의에 깊게 실망하죠. 결국 망명자처럼 부산으로 내려갔고 그해 7월 밀항을 통해 일본으로 넘어가 대학에 진학합니다. 어릴 때부터 두뇌가 명석했던 백남준은 도쿄대학교 상과를 들어갈 충분한 실력이었으나 부친을 속이고 예술대학을 택했는데요. 그는 훗날 이때를 부자지간 최악의 순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예술의 시작. 도쿄대를 졸업한 백남준은 예술에 대한 갈증을 채우지 못해 파리로 유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파리는 퇴폐적인 도시라며 결사반대하자 독일 유학으로 방향을 틀어버리죠. 백남준은 아버지의 친일 행위를 혐오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안 덕분에 그는 다양한 국가에서 부유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두 번째 스승을 만나게 되죠. 1958년 독일의 다름슈타트 여름학교에서 존 케이지의 연주를 들은 백남준은 마치 돌을 씹은 것처럼 엄청난 충격과 전율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존 케이지는 당시 4분 33초를 연주해 세계를 놀라게 한 전설적인 현대음악의 거장인데 새 악장으로 이루어진 이 악보에는 음표 대신 타셋이라는 악상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존 케이지는 관객들의 기침소리, 웅성거림, 빗소리, 침묵 또한 음악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의 행위 음악에 영감을 받은 백남준은 머리를 위한 선이라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기획합니다. 잉크와 토마토 주스가 들어있는 통에 머리를 담갔다 뺀 후 머리카락을 붓처럼 사용하며 긴 종이에 선을 그리는 예술이었죠. 당시 서독 언론에서는 이 같은 기이한 행위 예술을 보고 정신병자들이 탈출했다며 기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비상식적인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0년 그는 독일 쾰른의 스튜디오에서 존 케이지를 위한 예찬이라는 제목으로 연주를 진행합니다. 케이지의 신작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습곡을 연주하다가 돌연 연주를 중단하고 울음을 터뜨리죠. 그 옆에 준비된 부서진 피아노를 마구 휘젓다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 긴 쇠젓가락을 든 채 객석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는 당시 연주를 관람하러 온 케이지의 셔츠와 넥타이를 자르고 곁에 있던 사람의 머리에 샴푸를 뿌려 거품을 냈죠. 관객들은 자신들도 봉변을 당할까 겁에 질렸고 백남준은 소리를 지르며 퇴장했습니다. 초란해진 공연장은 시간이 지나 조용해졌지만 그는 끝내 공연장에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는 금방 술집에서 전화로 관객들에게 공연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그는 이 모든 순간들의 변수가 예술이자 음악이라 믿었습니다. 관람객들을 공포에 휩싸이게도 박수를 터뜨리게도 하는 이런 행위예술 퍼포먼스를 플럭서스라고 하는데요. 플럭서스는 사실 의학용어로 내장의 배설물이 거침없이 흘러내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든 전통에서 자유로우며 자신만의 세계를 막힘없이 표현하는 예술을 뜻하기도 합니다. 백남주는 그 시절 충격적인 예술 행보만큼이나 사랑도 거침없고 기괴하게 그만의 방식으로 취했습니다. 기괴한 사랑. 일본의 전설적인 행위예술가 쿠보타 시게코는 백남준에게 첫눈에 반해 14년을 넘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에 따르면 쿠보타는 어느 날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집어든 요미우리 신문에서 백남준을 처음 봤다고 합니다. 사진 속 백남준의 살짝 치켜든 눈매와 날카로운 첫인상을 죽는 날까지 잊지 못했다고 하죠. 관객들 앞에서 엉덩이를 까고 넥타이를 자르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는 백남준에 반한 쿠보타는 기사를 방벽에 붙여놓고 매일같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게 짝사랑의 시작이었죠. 그러다 1964년 쿠보타는 마침내 백남준을 만날 기회를 잡습니다. 도쿄 쇼게치홀에서 백남준의 공연이 열렸기 때문이죠. 쿠보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대 뒤편으로 가 백남준에게 차 한잔 하자고 청했습니다. 공연장 뒷정리 후 찻집으로 들어온 백남준의 실물은 그녀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다고 하죠. 놀랍게도 백남준은 쿠보타의 기존 예술작품을 알고 있었고 작품이 아주 창의적이고 독특해서 좋았다며 칭찬의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의 다정한 말에 쿠보타의 사랑은 더 뜨겁게 타올랐죠. 그 영향으로 쿠보타는 백남준의 예술세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남준이 뉴욕으로 무대를 옮길 때 쿠보타도 그를 따라 미국으로 향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 쿠보타는 그저 같은 예술을 하는 동료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백남준에게는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예술적 파트너가 있었죠. 바로 아름다운 미국의 첼리스트 샬롯 무어만입니다. Pike made the first new cello since 1600. 그가 뉴욕에 간 이유 역시 음악극 오리지널을 뉴욕에서 공연해달라는 샬롯의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공연을 함께하며 샬롯과 백남준은 엄청난 속도로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샬롯은 이미 남편이 있었음에도 백남준과 엄청난 케미를 보여줬죠. 당시 백남준은 음악에 성이라는 주제를 결합시키는 데 목말라 있었습니다. 백남준이 성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수행할 파트너에게 원하는 명확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최고의 미인, 둘째는 최고의 지성인, 셋째는 고전음악 연주자였죠. 더불어 성을 완벽히 표현하기 위해 옷도 다 벗을 수 있는 과감성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샬롯은 백남준의 완벽한 뮤즈였죠. 그는 샬롯이 없었더라면 나는 음악을 그만두었을 것이다. 그녀를 알게 되고 그녀가 첼로를 연주한다는 걸 알았을 때 드디어 세계 최초로 성과 음악을 결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라고 털어놓기도 합니다. 백남준과 함께 작업하면서 샬롯은 때로는 찬물을 뒤집어 썼고 드레스를 입은 채 물통에 들어가기도 했으며 상의를 다 벗어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남준이 일생을 통틀어 단 한 번 점잖게 차려입었던 67년 2월 그는 뉴욕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오페라 섹스트로니크를 발표하게 됩니다. 음악과 성을 주제로 한 파격적인 퍼포먼스였죠. 백남준은 이 전시 포스터에 진지함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음악에서 성을 제거하는 건 도리어 음악의 진지함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주최 측은 경찰이 음란한 공연으로 볼 수도 있기에 200명의 인원만을 엄선해 초대장을 보냈고 일반인은 입장을 금했습니다. 순서는 1막 전자비키니 입기, 2막 상의 벗기, 3막 하의 벗기, 4막 완전 누드로 연주하기였죠. 2막 상의 벗기가 시작되고 샬롯이 가슴을 드러내자 사복경찰 3명이 무대 위로 뛰어올라 그녀의 상반신을 코트로 덮고 즉각 경찰서로 끌고 갑니다. And they took me off to jail. 공연의 작곡자이자 제작자인 백남준은 공연장에 양복 차림으로 점잖게 앉아있어 바로 풀려났지만 샬롯은 외솔 혐의로 재판에 붙여졌죠. 당시 뉴욕 예술계는 예술적 표현 자유의 확보를 위해 백남준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뉴욕의 주지사가 이 해프닝은 외설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백남준의 말을 받아들여 샬롯에게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백남준의 승리로 재판은 막을 내리죠. 그 이후로 샬롯은 이 분야 아이콘이 되어 행위예술의 잔다르크로 불리게 됩니다. 두 사람의 긴밀하고 파격적인 예술적 관계는 세간에서 연인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샬롯은 늘 백남준은 나를 샬롯으로 대하지 않고 작품으로 대한다며 불만스럽게 얘기했죠. 하지만 백남준은 샬롯이 죽은 후 한 외국 기자가 두 사람 사이에 연애 감정이 있었느냐고 묻자 주차장에서 한 번 있었던 것 같다며 은밀하게 답합니다. 샬롯과 백남준의 미묘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백남준의 개인 소장품이 경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오페라 섹스트로니크의 사진들 속에 백남준이 직접 필사한 시가 발견된 것이죠. 백남준이 쓴 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먼 후일이었습니다. 샬롯에 대한 백남준의 이성적인 감정을 엿볼 수 있는 소장품이었죠. 이렇게 사랑과 우정을 넘나들며 전이 외술을 계속하는 동안 백남준을 짝사랑하던 쿠보타는 미친듯이 애가 탔습니다. 그녀는 후에 벌거벗은 샬롯이 나오는 남준의 공연에 적개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며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죠. 백남준을 따라 무턱대고 미국에 온 쿠보타는 비싼 물가를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샬롯이 있었기에 단 둘이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죠.
그녀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백남준의 예술세계에 발맞춰가는 것을 택합니다. 쿠부타는 1965년 백남준이 기획한 플럭서스 공연에서 버자이너 페인팅을 직접 공연하죠. 흰 종이 위에 짧은 치마를 입고 사타구니에 붓을 꽂아 쪼그려 앉아 걸어다니며 핏빛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공연으로 그녀는 단숨에 전위예술가로 이름을 떨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온몸을 바쳐 예술혼을 불태운 쿠부타에게 백남준은 끝까지 곁을 내주지 않았는데요. 이대로는 백남준을 영영 잃을 것 같아 불안했던 쿠부타는 결국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당시 쿠부타에게는 백남준의 친구이자 유대인 부잣집 도련님인 데이비드가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었습니다. 쿠부타는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백남준에게 전하며 그의 질투심을 자극했죠. 하지만 쿠부타의 노력에도 백남준은 무심하기만 했습니다. 백남준과 샬롯의 관계로 오랜 시간 괴로워한 쿠부타는 어쩔 수 없이 데이비드와 결혼하죠. 하지만 사랑 없이 한 결혼은 3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인과 일본인을 비난하며 그 화살을 쿠부타에게 돌렸죠. 이렇게 시작된 갈등은 결국 해결되지 못했고 쿠부타는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돌싱이 된 쿠부타는 다시 백남준의 곁에 동료로 남게 됐죠.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문득 뛰어나고 재능 있는 예술가 백남준의 이세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간 그녀는 동료라는 명분으로 그의 곁을 맴돌며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혼자 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간 그녀에게 의사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녀가 자궁암에 걸렸다는 사실이었죠. 그녀의 상태로는 임신은커녕 자궁을 드러내는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일본인 작가가 미국의 고액 수술비를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었죠. 조용히 귀국할 짐을 싸던 그녀에게 갑자기 백남준이 조심스레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결혼하자, 당장. 14년을 곁에서 끈질기게 구애했음에도 절대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던 백남준의 깜짝 프로포즈였죠. 방송국에서 일할 때 들었던 보험이 있으니 자신과 결혼해서 아내 자격으로 수술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사랑이 아닌 연민이라고 생각한 쿠부타는 그 제안을 뿌리쳤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백남준은 괜찮아, 난 아이 가질 생각이 없어. 나 닮은 아이가 태어나면 골치만 아프지 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쿠보타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결국 1977년 3월 21일 백남준과 쿠보타는 뉴욕 시청에서 결혼 서약을 하고 부부가 됩니다. 단지 동정심인 줄 알았던 백남준의 마음은 훗날 그가 남긴 편지에서 드러났습니다. 결혼 후에도 쿠보타의 불임 진단과 의료보험에 관해서는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으며 예의를 지켰죠. 쿠보타와 결혼해 해외를 누비며 명성을 쌓아 올린 백남준에게는 한 가지 결핍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애국하면 망한다. 매국노같이 보이는 이 말은 백남준이 직접 남긴 어록입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는 그저 조국을 그리워만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 조국을 알려야 한다는 반어법이었죠. 그리고 결국 그 말대로 그는 비디오 아트의 세계적인 대가로 찬사를 받으며 고향 땅을 밟습니다. 처음 그가 비디오 아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건 1960년대 한창 전위예술에 취해 있을 시기입니다. 그가 수년간 해온 행위음악은 종료하는 순간 휘발되기 때문에 기록할 방법이 필요했죠. 백남준은 그 모든 시간들을 비디오로 기록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당시 비디오 아트라는 개념조차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백남준은 맨 땅에 헤딩하기를 반복했죠. 그가 비디오 아트로 세간의 관심을 얻게 된 것은 1974년 TV 부처 전시 이후부터였습니다. 자신의 전시회에 횡한 빈 공간을 참을 수 없었던 백남준은 그 공간에 부처님이라도 모셔넣기로 마음먹었죠. 그는 아슬아슬하게 전시 시간을 맞춰 부처님 조각상과 TV 모니터, CCTV 카메라만으로 전시를 구성합니다. CCTV로 찍히는 자신을 TV로 바라보는 부처의 모습이었죠. 종교적인 구도자이며 동양적 지혜가 상징인 부처가 현대기술의 산물인 텔레비전을 본다는 것은 예술 철학과 공학을 연결한 획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책 삶은 공학에서 저자는 공학을 한다는 것은 인류의 창의성을 최고조로 활용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 결과물은 언제나 정점에 다다른 인류의 독창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공학과 가장 극단에 서 있어 보이는 예술계 분야에서도 공학을 이용한다면 신선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피아노 때려 부수기로 동양의 테러리스트라는 평을 받았던 백남준은 이 시기 이후로 비디오 아트의 대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1982년 휘트니 미술관에서 한 회고전 전시를 통해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죠. 결국 1984년 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엄청난 대규모 작품을 기획합니다. Good morning, Mr. Orwell. 1984년 1월 1일 백남준은 텔레비전으로 위성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전자음 인사가 반복되는 이 방송은 조지 오웰의 책 1984에 영감을 받은 작품이었죠. 조지 오웰은 미래 세계에 인간이 미디어에 의해 감시된다고 주장했지만 백남준은 오웰의 예언이 절반만 맞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가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이 쇼는 세 개의 방송사가 협력하며 서울과 뉴욕, 파리, 베를린 등에서 생중계됐습니다. 당대 손꼽히는 100여 명의 예술가가 참여해 음악과 미술, 퍼포먼스, 패션쇼, 코미디를 선보였고 이를
이를 2,500만 명 가량이 시청했죠. 방송이 시작되자 미국에서는 평균 시청률의 2배가 넘는 무려 7%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세계는 백남준과 그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집중했죠. 굿모닝 미스터 오웰 쇼는 방송되며 때로 신호가 누락되고 나라마다 다른 영상이 방영되는 등 수많은 오류사항이 있었지만 이 역시 백남준이 의도했던 생방송 효과였습니다. 모든 변수는 예술이라는 그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죠. 한국에서 전혀 활동하지 않아 인지도가 낮았던 백남준은 쇼를 통해 한국 대중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고국당을 34년 만에 밟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의 이름을 떨친 백남준을 온 국민들이 박수갈채로 맞아줬죠. 1984년 당시 과천에서는 다가올 88 올림픽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을 짓고 있었는데요. 백남준은 이 미술관에 있는 중앙홀에 들어갈 작품을 의뢰받았죠. 그는 이곳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매스미디어의 원리를 담은 다다익선을 생각해냅니다. 그렇게 그의 역작 다다익선이 대한민국 국립현대미술관 한복판에 세워지는 역사적인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다음 사진은 백남준의 다다익선 구상도입니다. TV 모니터를 크기에 따라 각각 하나하나 따로 표시했고 눕혀진 것과 세워진 것을 각각 다르게 그려놓았죠. 백남준의 다다익선에 설치된 수많은 비디오의 개수는 모두 1003개인데요. 백남준은 비디오의 개수조차도 허투루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의 의미는 대한민국이 시작된 10월 3일 개천절에서 차용했죠. 1003개의 모니터 속에는 서울의 여러 풍경과 구판 등 한국적인 퍼포먼스 사진들이 동영상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경복궁, 부채춤, 고려 청자 등 전통의 요소들을 빠짐없이 담았죠. 비디오 탑의 맨 꼭대기에는 빨간 전구가 다보탑의 보주를 상징하듯 빛을 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고 싶다는 예술적인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프랑스 개선문,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등 서양의 문화적 상징물과 자신의 뮤즈였던 샬롯의 연주 모습까지 영상으로 삽입했죠. 동양과 서양이 예술과 과학기술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다다익선은 그 작품성과 규모는 물론 작품에 필요한 금액까지도 천문학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기단부 지름 11m에 높이는 18.5m로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작품에는 엄청난 대수의 모니터가 사용됐습니다. 총 45억 원 어치의 작품용 모니터 1003대뿐 아니라 예비용 모니터 100대까지도 미리 구비해두었다고 합니다. 백남준은 50억에 가까운 이 모니터들을 과연 어떻게 수집한 걸까요? 백남준의 든든한 지원군은 다름 아닌 삼성 전 회장 이건희였습니다. 이건희는 리움미술관 관장의 주선으로 백남준과 처음 대면했죠. 백남준은 일평생을 다 늘어난 흰 셔츠에 멜빵, 중국제 찍찍이 신발을 끌고 다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헐렁하게 등장한 백남준은 이 회장과 인사 후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더니 벼랑간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돌아왔죠. 그는 이어 우리나라 경제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라 넥타이를 매지 않을 수 없다며 호탕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건희 회장이 그러면 모두 넥타이를 풀자고 응수해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가 계속됐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건희는 백 선생님은 타국에서 혼자 힘으로 고생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분이다. 존경한다며 앞으로 작품 제작에 필요한 TV를 삼성에서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이날의 대화를 계기로 백남준은 작품에 사용해오던 일본 제품 소니 대신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 살며 그 나라에 적극 도전해 그들보다 우수하게 되어 조국을 빛내는 것이 애국이라고 줄곧 말해온 백남준의 속뜻을 이건희 회장이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미국 방문자 자격으로는 창작 활동의 한계를 느껴 시민권을 획득해 미국인이 된 그였지만 이처럼 조국은 평생 짊어지고 갈 그리움이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서울에 있다고. 그러니까 나의 정성만은 좀 알아달라고. 아내 쿠부타의 인터뷰에 따르면 백남준은 사용하지도 못할 대한민국 여권을 늘 소지하며 고국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남겨둔 첫사랑의 추억도 빠질 수 없는 이유였는데요. 그는 유치원 시절 결혼을 약속한 첫사랑이 있었는데 애국 유치원 동기였던 이경희 여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죠. 백남준의 어머니와 이 씨의 어머니가 친해지면서 이경희 씨는 종종 백남준의 집에 놀러가곤 했습니다. 백남준은 피구놀이를 하다가도 이경희가 놀러오면 공을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 동화책을 펼쳐 읽었죠. 책을 좋아하는 이경희를 향해 소심하게 애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각자 다른 초등학교에 진학하며 둘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죠. 철없던 유치원 시절에 풋사랑인 줄만 알았던 이경희의 존재감은 꽤 오랜 시간 백남준의 가슴 한켠에 남았습니다. 그는 훗날 뇌졸중 투병 생활 중에도 이경희를 생각하며 그녀에게 드로잉 편지를 보냅니다. 플레이보이 잡지 출신 중 제일 비싼 모델을 고용해 직접 나체 사진을 찍었고 그 옆에 함께했던 어릴 적 기억들에 대해 짧은 글을 남겼죠. 정성이 가득한 우편이었습니다. 왜 나체 모델의 사진을 보냈는지에 대해 이경희에게 묻자 그녀는 그건 사랑한다는 고백이라며 수줍게 대답했죠. 후보타는 이런 이 씨를 교 히메라고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다 함께 밥을 먹을 때 백남준에게 생선살을 발라주는 이경희의 모습을 보고 쿠보타가 대폭발하기도 했죠. 이때도 백남준은 혼자 가 라고 고함을 치며 쿠보타를 외롭게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쿠보타가 백남준의 간병을 도맡았을 때 백남준이 한국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추측하기도 하죠. 백남준은 1980년대 세계적인 찬사와 더불어 조국에서도 공을 인정받기 시작하며 인생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예술가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뇌졸중의 위기. 1996년 4월 저녁 식사 도중 백남준은 돌연 재채기를 멈추지 않았고 갑자기 정신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백남준이 한국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호암상을 수상하고 뉴욕으로 돌아온 지 겨우 2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독일 유력 경제지에서 세계 미술가 랭킹 7위에 오를 정도로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죠. 돌연 졸도했던 그는 응급실에 도착하자 겨우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걱정마, 오늘이 부활절이라 나는 절대 죽지 않아. 그는 아픈 와중에도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농담을 건네며 결과를 기다렸죠. 비극적이게도 병원에서 그는 왼쪽 몸을 쓸 수 없다는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순식간에 온몸은 휠체어에 묶여버리고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답답한 병실에 갇혀버렸죠. 백남준은 이러다 병이 낫기는커녕 몸이 더 악화되겠다며 퇴원하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하지만 아픈 그를 퇴원시킬 수 없었던 백남준의 측근들이 결국 다른 병실을 샅샅이 뒤져 4층 3면이 창문이 있는 곳으로 옮겼죠. 병실이 바뀌자 담당 의사도 바뀝니다. 새로운 독일계 담당 의사는 아주 충격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성적 충동을 활용한 재활 치료였죠. 이 방법은 환자의 재활 의지를 북돋기 위해 남성 환자에게는 젊고 발랄한 여성 의료진을, 여성 환자에게는 성적 매력이 있는 남성 의료진을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심리학을 물리치료에 응용한 것이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빨간 타이즈를 입은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 2명의 간호사가 그의 치료에 동참했습니다. 의료진은 백남준의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기도 하고 그에게 키스하기도 했죠. 백남준의 아내 쿠보타는 재활 치료를 받는 모든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했습니다. 고된 투병 과정을 예술로 승화하기 위해서였죠. 영상에는 간호사와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들이 담겼습니다. 쿠보타에 따르면 그들은 남준을 풍만한 가슴으로 누르며 갓난아이처럼 다뤘다고 묘사합니다. 그녀는 훗날 인터뷰에서 아내로서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는 좋아했고 활력을 얻었던 것 같다며 당시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죠. 투병 과정을 작품화한 이 영상은 2000년 3월에 뉴욕의 랜스펑 갤러리에서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백남준 본인은 무력하고 퉁퉁 부은 자신의 모습을 꼴도 보기 싫다며 작품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그렇게 열과성을 다해 치료를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휠체어와 지팡이의 힘을 빌어야만 했습니다. 백남준의 불편한 거동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 전역을 뒤집을 희대의 하이실종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백남준은 당시 미국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열린 기념연회장에 초대되었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참석했죠. 중요한 자리인 만큼 미국의 대통령과 다른 귀빈들에게 경의를 표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클린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백남준이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 같다며 자신의 조카 켄을 불렀습니다. 눈 깜짝할 새 그의 멜빵 바지가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하반신 알몸이 성기와 함께 드러났습니다. 바로 뒤에 있던 조카 켄이 서둘러 바지를 축혀 올렸죠. 당시 자리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후에 그 사건을 흥미로운 일화로 회상합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당황해서 클린턴 대통령 얼굴을 봤어요. 그거 안 보고. 클린턴 대통령이 매우 재밌다는 뜻이요. 재밌다는 뜻으로 웃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 사건이 백남준이 병중에 실수한 것인지 당시 인턴과의 성추문으로 떠들썩했던 클린턴을 조롱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백남준은 내 바지가 흘러내렸고 그게 전부란다 라고 해명했죠. 실제로 클린턴을 조롱할 일도는 없었지만 그는 사건의 화제성에 대해 이게 바로 백남준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의 과민 반응은 의도치 않았던 사고에서 얻어낸 백남준식 퍼포먼스였죠. 후보타는 바지의 허리춤조차 제대로 축히지 못하는 백남준을 10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간호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병을 앓고 있음에도 죽기 전까지 10년간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언제나 재미를 추구했던 그는 뉴욕 거리를 휠체어를 타고 활보하며 나는 행복해 를 연발하기도 했죠. 2006년 1월 29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쿠보타가 차려준 장어덮밥을 한 그릇 맛있게 비우고 자는 듯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만찬이었죠. 장례식장에서 백남준은 평소 즐겨 입던 한국식 녹청색 마구자와 목도리 차림을 하고 있었죠. 비디오 아트의 대가이자 세기의 행일 예술가였던 백남준의 장례식은 당연히 평범하지 않았는데요. 장례식에 참가한 400여 명이 너나 할 것 없이 미리 준비된 가위를 이용해 서로의 넥타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는 1960년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자른 그의 공연을 본뜬 퍼포먼스였습니다. 백남준의 측근들은 문상객들에게 가위를 나눠주며 옆 사람의 넥타이를 자르게 했죠.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넌의 부인 오노 요코가 하쿠타의 넥타이를
머리를 자르며 장례 퍼포먼스가 시작됐고 1시간 반가량 고인의 시신 위에는 잘린 넥타이들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최후의 공연이자 예술이었죠. 그가 죽은 뒤 뉴욕타임스에서는 그를 추모하는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인류 최초의 화가와 조각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비디오 아트의 창조자는 누구인지 확실하다. 백남준, 그야말로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이자 조지 워싱턴이다. 세계의 예술가들은 보통 죽은 뒤에 더 높은 평가를 받으며 아쉬움을 남기곤 하는데요. 특이하게도 백남준은 사후 더 많은 불미스러운 논란과 저평가에 시달립니다. 계속되는 논란. 백남준이 죽은 뒤 그의 작품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시끄러운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작품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의 한국현대 드로잉전 코너에 전시된 백남준의 1988년작 고지도2인데요. 백남준이 독일의 행일미술가 요제프 보이스와의 관계를 드로잉으로 형상화한 이 작품에는 동해가 불어로 일본해라고 표시돼 있죠. 시민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가 일본해라고 명시된 작품을 사용한다면 동해가 바른 표기라는 우리의 주장을 어떻게 외국인들에게 말할 수 있겠냐며 거칠게 항의합니다. 친일파였던 그의 아버지까지 수면 위에 올랐죠. 당일 오후 미술관 측은 백남준의 작품을 전시관에서 철거합니다. 이 같은 논란에 백남준의 조카 하쿠다 켄 씨가 등장해 해명했습니다. 그는 백남준이 다른 작품에서는 일본해라는 표시가 있으면 이를 지우고 동해로 고쳐 사용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작품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분노를 쉬이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백남준은 작가의 명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작품 가격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고수해온 비디오 아트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족돼야 하고 계속 건전지를 갈아주는 등 보존 작업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치 작품인 다다익선은 기기 노후화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전원이 꺼져 있죠. 이런 이유로 그의 경매 최고가는 같은 시대에 활동한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과 비교했을 때 13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평가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백남준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의 작품성을 널리 알리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은 실제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올라온 백남준의 작품인데요. 30년 전통의 화랑인 갤러리 신라에서는 백남준의 1988년작 비디오 설치 작품 문학은 책이 아니다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출품했습니다. 판매 희망 가격은 9억 원이었죠. 두 개의 의자와 비디오 모니터, 백남준의 친필과 드로잉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갤러리 신라 측 관계자는 갤러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다고 전했죠. 이러한 방식의 질문은 백남준 작가가 생전에 고수했던 실험 정신과 일맥상통하고 있기도 합니다. 신박한 작품 거래로 백남준 작가를 세상에 더 널리 알리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구매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술가는 예술가를 알아본다고 하죠. 5월 28일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홍콩 경매에 나온 백남준의 수사슴은 한 예술가에 의해 약 6억 6천만 원에 낙찰됩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경매 최고가를 자랑하죠. 훗날 그의 정체가 드러났는데요. 그는 바로 빅뱅의 태양이었습니다. 당시 TV 프로그램의 작품이 드러나며 백남준의 예술이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죠. 작품 수사슴은 높이가 1m 남짓한 사슴 모양의 동물 모형에 4개의 TV 모니터를 단 작품입니다. 하늘로 솟은 빨간 전구로 표현된 사슴의 뿔과 꼬리는 백남준 특유의 성적 은유를 유머러스하게 드러내죠. 그는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의 산물인 비디오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수사슴을 이어붙여 획기적인 공학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백남준의 공학적 발상으로 세상은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열었고 진지한 예술보다는 조금 더 유쾌한 방식으로 접근된 것이죠. 책 삶은 공학에서는 발견법을 강조합니다. 발견법이란 원리를 알지 못해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며 경험적으로 정답을 찾아나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과 과학 없이도 중세시대의 대성당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발견법 때문이었죠. 부정확한 방법이지만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한 지름길을 뜻하는 이 단어는 과학적 원리를 알지 못하고도 새로운 발견을 하는 공학자들에게 큰 힘이 된 방식이죠. 이 방법은 무엇이 발견될지,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상에서 창의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꾼 세계의 발명품이 대부분 필연이 아닌 우연으로 태어난 것처럼 말이죠. 책 삶은 공학은 불확실함 투성이인 현실을 살아가는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공학 교수가 쉽게 쓴 이 책을 읽다 보면 시행착오에서 배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공학자적 사고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매일 변화하는 세상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삶은 공학, 저자 빌 해맥.